가장 조용한 나라가 가장 위험합니다. 일본은 매일 성명을 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를 들먹였죠. 중국은 군함을 움직였어요. 동중국해로 15척을 배치했습니다. 중일 전쟁. 충돌 가능성 70%. 전 세계가 긴장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는 발표를 합니다. KF-21 전투기 수출 계약 성사. 총 규모 100조 원. 그리고 이 데이터 속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발견됩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발했을까요? 미국이 왜 70년 전략을 바꿨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충돌 가능성 68%. 제 책상 위 보고서에 찍힌 숫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을 확률이죠. 3일 전엔 61%였습니다. 어제는 65%. 오늘 아침엔 68%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리처드 스톤. 미 국방부 전략정보국 선임 분석관입니다. 새벽 4시 32분. 워싱턴 국방부 지하 3층 상황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3척이 센카쿠 열도 12해리 안으로 진입했어요. 중국 해군은 즉각 8척을 출동시켰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무부 차관, 해군작전참모, 정보국 부국장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먼저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군함일까요? 전투기일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지난 30일간의 패턴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성명 발표 빈도가 3배 증가했어요. 독도 영유권 주장, 대마도 방위선 발언, 해상 순찰 강화까지.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일본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중국 견제 때문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데이터는 다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 그래프였어요. 2000년 40%에서 지금은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빠르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중국은 매일 군사훈련을 발표했고 일본은 매주 강경 성명을 냈는데 한국만큼은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해군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죠. 중일 충돌 가능성 70%까지 상승 예상. 태평양 함대 경계 태세 2단계 상향.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이 또 성명을 냈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요. 대마도 주변 해역을 일본 방위선에 포함시킨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독도, 대마도, 센카쿠. 모든 지점이 한국과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이에 낀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리처드, 이거 봤어? 손에 들린 건 긴급 뉴스 속보였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내용이었죠. 예전과 같은 유감이다가 아니었어요. 대응 성명도 아니었습니다. 항의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KF-21 전투기 수출 패키지 계약 성사.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폴란드까지 포함해서 총 100조 규모.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뜬금없이 계약 성사를 발표한다고요? 이 상황에 이게 맞는 겁니까? 100조. 일본의 방위 예산이 연간 6조입니다. 한국은 그 16배가 넘는 계약을 단숨에 따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정확히 알았어요. 한국은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을 뿐이죠. 일본이 성명을 낼 때 한국은 계약서를 썼습니다. 일본이 영토를 주장할 때 한국은 세계를 설득했어요. 일본이 위협할 때 한국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기술로 승부를 낸 겁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일본이 왜 그렇게 발작적으로 도발했는지, 왜 독도와 대마도를 동시에 건드렸는지, 왜 중국과의 충돌 위험까지 감수했는지. 일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앞질렀다는 걸요. 그리고 일본이 가졌어야 했던 걸 한국에 뺏긴 겁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계약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랍에미리트만 22조 규모였어요. 단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생산 공장 설립, 공동 수출까지 포함됐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폴란드도 비슷한 조건이었죠. 가장 유력했던 프랑스 라팔은 대당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미국 F-35는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미국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보증은 됐지만 그 후의 일들이 너무 깐깐했죠.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주고 자율성을 주고 신뢰를 줬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판 건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선택권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여서 한국의 불법 무기 수출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어머니는 수십 년 전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도왔거든요. 부산, 대구, 서울을 돌며 봉사활동을 하셨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평생 한국을 연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역사 문제를 연구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리처드, 한국 발전 속도를 봐. 그들은 달라. 언젠가 조용히 세계를 일으킬 나라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국무부에서 다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어요. 한국의 KF-21 수출,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침의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이었죠. 국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당신 의견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전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동남아, 유럽까지 한국의 계약선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은 도발했지만 승부는 한국의 외교가 끝냈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일 충돌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발표로 그 가능성은 낮아질 겁니다. 한국이 변수가 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전쟁보다 더 강한 건 기술이라는 걸. 한국의 침묵은 끝났고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백조. 일본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발했는지 이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동아시아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국의 발표 이후 전 세계 언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모두 한국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5년간 각국이 제출한 전투기 구매 평가 보고서를 찾았어요. 총 37개국 자료였죠.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부가 작성한 평가서였어요. F-35 성능 우수하나 운용 제약 과다. 라팔 기술 수준 검증됐으나 단가 과다. KF-21 기술 자율성 보장, 가격 경쟁력 우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결론은 한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폴란드 국방부 보고서. F-35 미국 승인 없는 개조 불가. 유로파이터 유럽 4개국 합의 필요. KF-21 현지 생산 허용. 독자 업그레이드 가능. 역시 한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일을 열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각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도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어요. 미국 전투기를 사면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기 장착 하나 바꾸려 해도 승인받아야 하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미국 기술자만 가능했어요. 프랑스 라팔은 어땠을까요? 대당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KF-21의 거의 2배였어요. 게다가 기술 이전은 꿈도 못 꿨죠.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는 더 복잡했습니다. 사는 순간 서방 진영과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줬습니다. 공장 설립을 허용했어요. 개조 권한도 넘겨줬죠. 저는 37개 보고서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3개였어요. 자율성, 신뢰, 중립성.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팔고 있어. 오전 10시 국방부 정책 분석실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 분석. 회의실에는 15명이 모였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정책 분석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KF-21 수출 전략을 분석한 결과 기존 방산 수출국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떴어요. 미국 F-35 기술 블랙박스, 운용 제한, 높은 정치적 영향력. 프랑스 라팔 높은 가격, 제한적 기술 이전, 유럽 중심 전략. 중국 제20 낮은 신뢰도, 서방 진영 제재 리스크. 한국 KF-21 기술 이전 가능, 현지 생산 허용, 정치적 중립. CIA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기술까지 넘겨주는 겁니까? 손해 아닙니까?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전략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앞으로 나가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고객국을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파트너로 만들죠. 기술을 주면 그 나라는 한국 방산 생태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부품 공급,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한국과 협력해야 하니까요. 국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F-35 전략은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협력하려 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우리 정보망이 입수한 거였죠. 문서를 읽는데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처음에 F-35를 원했어요. 하지만 미국이 요구한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 통신 장비 제거, 미군 기지 추가 허용까지. 결국 포기했죠. 그 다음이 라팔이었습니다. 프랑스는 36대에 54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기술 이전은 일절 불가였죠. 그래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40대에 40억 달러, 기술 이전 포함, 현지 생산 공장 설립까지.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평가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고객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했다. 이것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 그게 핵심이었어요. 미국은 팔았습니다. 프랑스도 팔았죠.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분석관 제임스가 찾아왔습니다. 리처드, 이거 봤어? 그가 보여준 건 유럽 방산 업계 뉴스였어요. 프랑스 다소, 한국의 라팔 부품 공급 제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쟁자가 협력자가 되는군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키우고 있어요. 프랑스도 독일도 영국도 이제 한국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줄 서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는 한국 기술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신뢰를 원했던 거예요. 오후 3시 제 이메일로 긴급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동향 분석이었어요. 일본은 지난 3일간 7번의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무기 수출의 불법성, 지역 안보 위협, 기술 신뢰도 의문 제기까지.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 지난 10년간 0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무기를 팔 생각만 했지 파트너를 만들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저녁 무렵 국방부 청사 밖을 걸었습니다. 포토맥강이 보이는 산책로였어요.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1960년대 한국에서 봉사하실 때 한국군 의무대 장교에게 생명을 구하신 적이 있었어요.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장교가 밤새 수술을 해주셨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을 돕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려 한단다. 저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도 마찬가지였어요.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함께 안보를 만들려는 거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이었어요. 리처드, 내일 국가안보회에 있어. 한국 전략평가 발표 준비해.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컴퓨터 화면 오른쪽 아래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이집트와 KF-21 도입 협상 타결 임박.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뉴스를 클릭했어요. 이집트 국방부 대변인이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24대 규모 기술 협력 포함. 벌써?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계약 발표가 어제였어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또 다른 계약이 성사 직전이라니. 한국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 선임 분석관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이집트 뉴스 봤어? 방금 봤어요. 믿기지 않네요. 당신은 한국을 5년째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 속도가 가능한 겁니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완전히요. 어떤 의미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집트와는 이미 1년 전부터 협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계약 발표 타이밍도 계산된 거였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에 하나씩 움직인 게 아니었어요. 동시에 여러 판을 깔아놨던 겁니다. 도미노 효과를 노린 거군요. 맞아요. 중동 한 나라가 계약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연구자료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의 회복력에 관한 논문이었죠. 어머니는 평생 이 주제를 연구하셨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어머니 손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한국인의 저력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들은 절망을 딛고 서는 법을 알고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1950년대 폐허가 된 한국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일어설지 예견하셨죠. 논문 중간쯤에 밑줄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적 DNA를 가지고 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정신력이 언젠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선택권을 파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어요.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는 유일한 전투기 공급국. 세계는 그 자유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한국의 방산 전략 기술이 아닌 신뢰를 파는 법. 그날 밤 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더 이상 미국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아니었어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저는 일본 방위성 동향 보고서를 매일 받았습니다. 패턴이 심상치 않았죠. 일본 방위성 긴급 성명.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추가 성명. 대마도 주변 해역을 일본 방위선에 포함. 또 다른 발표. 한국의 무분별한 무기 수출은 동북아 안보 위협. 저는 데이터를 쌓아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일본이 낸 성명이 23건이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4배였죠. 하지만 이상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죠. 이건 공격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방어야. 아니, 공포에 가까워. 오전 회의에서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도발 패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한국의 성공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죠. 화면에 타임라인을 띄웠어요. 한국 계약 발표와 일본 성명 발표 시점을 겹쳐 놓았습니다. 거의 24시간 이내였어요.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CIA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불안? 일본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조선업 점유율을 보십시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2000년 40%, 2010년 18%, 2020년 5%, 2024년 2%.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죠? 한국이군요. 맞습니다. 조선업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 지난 10년간 연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17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세계 8위권이에요.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도발은 공격이 아니라 비명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한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약해진 자가 소리를 지르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최고 기밀 등급이었죠. CIA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였습니다. 봉투를 열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긴급 회의록 한국 방산 대응 전략. 일본 방위성 장관 주재 긴급 회의. 참석자는 방위성 고위 간부 12명. 회의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위성 장관의 발언이 첫 번째로 기록돼 있었어요. 한국의 KF-21 수출이 계속되면 우리 방산 산업은 재기 불가능합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어 장비국장이 발언했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산 사업부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주가 없으니까요. 가와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본부장의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40개국과 접촉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속도라면 3년 내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이 될 겁니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년. 한국이 그렇게 빨리 올라온다는 예측이었어요. 회의록은 계속됐습니다. 회의실이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강경파 참모의 발언이 이어졌죠. 국제 여론을 동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선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 조정관은 반대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만 고립됩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반대할수록 우리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저는 회의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본 내부가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을 강하게 견제하자는 강경파. 현실을 인정하고 협력을 모색하자는 온건파. 두 입장이 충돌하고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관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선 여론전을 펼친다. 독도와 대마도 문제를 부각시켜 한국을 압박한다.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을 견제한다. 저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설명됐어요.
일본의 연속된 도발, 독도와 대마도 발언, 언론 공세. 모두 이 전략에서 나온 거였죠. 하지만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3주간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이 도발할수록 오히려 역효과였죠. 추가 자료를 읽었습니다. 일본 내 온건파 의원들이 비공개 성명을 냈더군요. 한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현실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강경파가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추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동중국해에서 기이한 팔자 항적을 그리며 순찰했습니다. 센카쿠 근처에서 한국 이이지 경계선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했죠. 군사적으로는 의미 없는 항로였어요. 연료만 낭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발은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저는 항적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일본은 한국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한국 쪽을 향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일본 방위백서 최근판을 꺼냈습니다. 한국 관련 서술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전년도 3페이지에서 올해는 12페이지로. 내용도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협력 파트너로 서술했는데 이번에는 경쟁 대상으로 바뀌었죠. 한국의 급속한 방산 성장은 지역 균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은 일본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저는 문장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불안이 묻어났어요. 자신감이 없었죠. 일본은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방위 예산 30% 증액안이 통과됐어요.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배경 설명에는 주변국 군사력 변화라고 적혀 있었죠. 주변국. 중국도 북한도 아닌 한국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도발 증가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성공을 증명한다. 강한 국가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불안한 국가는 큰 소리를 낸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이 역할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일본의 도발을 불러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공포를 드러낸 거였죠. 그들은 한국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을 추월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의 긴급 지시였어요. 한국 현지 평가 필요. 리처드 스톤 즉시 파견. 모든 게 한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KF-21 시장 확장, 일본의 도발, 중일 긴장까지. 한국이 교차점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자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죠. 저는 1960년대 어머니가 찍으신 서울 사진을 떠올렸어요. 폐허였던 그곳이 이렇게 변했다니.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미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무관이 브리핑 자료를 건넸어요. 내일 한국 국방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이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자리죠. 주제는 뭡니까? 동해 감시 체계와 수중 음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겨봤습니다.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이거 다 보여줄 겁니까?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신원 확인만 3번 받았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해군 작전참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리처드 스톤 분석관님이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첫 화면에 동해 감시망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해군 작전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동해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중음향 센서 네트워크, 위성 감시, 레이더망이 통합돼 있죠. 다음 화면. 정확도는 95%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95%. 미 해군도 태평양에서 85% 수준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합니까? 데이터 축적입니다. 우리는 30년간 동해의 모든 음향을 기록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수중음향 데이터베이스 규모가 나타났어요. 총 250만 건의 음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수상함, 해양생물, 기상변화까지 모두 분류돼 있죠.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50만 건. 일본이 보유한 게 80만 건 정도였어요. 한국은 일본의 3배 이상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동해에 들어오는 모든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국적, 함급, 심지어 한 번까지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시 체계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해양 통제 시스템이었죠. 브리핑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축함 업그레이드 속도, 잠수함 기술 수준,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모든 지표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은 평균 3.5년마다 전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작전 참모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평균 7년입니다. 우리가 2배 빠른 거죠.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한국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실장이 제안했습니다. 오후에 수중음향 연구소를 방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데이터를 만드는지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숨기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연구소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소장이 입구에서 맞아줬습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이 한국 수중음향 기술의 심장입니다. 1층 전시실을 지나 3층 연구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고 있었어요.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교대로 운영합니다. 동해의 음향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요. 한 연구원이 음향 파형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어젯밤 동해 북부에서 포착된 잠수함 음향입니다. 지금 식별 작업 중이에요. 소장님, 식별 완료했습니다.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입니다. 음향 패턴이 DB의 278번 샘플과 98% 일치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식별하다니. 연구소장이 물었습니다. 인상적이죠? 이 친구는 27살입니다. 27살이요? 네. 우리 연구원 평균 연령이 32살이에요. 젊은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형 수조가 있었어요. 수중 음향 실험실이었죠. 여기서 새로운 센서를 테스트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의 실험을 하죠. 한 연구원이 수조 안에 센서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 연구원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나라를 지키니까요. 저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열정이었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이었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250만 건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한 연구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에 3D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동해에서 포착된 모든 수중 음향의 시각화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색깔마다 의미가 있습니까? 빨간색은 잠수함, 파란색은 수상함, 초록색은 해양 생물입니다. 저는 화면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동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연구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오며 연구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연구소장이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술도 데이터도 경험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했죠. 그렇게 30년을 버텼더니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30년간의 땀과 열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죠. 수면 아래 숨겨진 기술력. 이건 일본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이였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현지 평가 보고서.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날 한국이 과소평가된 나라였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동해 감시망 정확도 95%, 수중 음향 데이터베이스 250만 건, 구축함 업그레이드 주기 3.5년, 연구원 평균 연령 32살. 모든 수치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보조자가 아니었다. 자체적인 힘을 가진 독립축이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봤던 그 도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이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죠. 저는 어머니의 논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회복 탄성력. 한국인의 저력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들은 절망을 딛고 서는 법을 알고 있다. 어머니가 옳았어요. 한국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기록을 보면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다. 파일을 저장하고 워싱턴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30분 후 부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처드, 보고서 잘 봤어. 이거 확실한 거야? 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연구소도 방문했고 연구원들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을 수정해야겠군.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을 더 이상 지원 대상으로만 볼 수 없어. 핵심 파트너로 대해야 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제가 서 있었죠. 서울에서의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특별 초청이 있었죠. KF-21 시험비행 참관입니다. 외국 평가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비공개 시험비행. 이건 어떤 나라도 쉽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미국도 F-35 시연할 때 극도로 제한적이었거든요. 왜 한국은 이렇게 개방적일까? 한국 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무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게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천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3시간을 달려 사천 비행시험장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비는 철저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였죠. 출입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경납고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랑스 다소 평가단, 독일 연방군 기술팀, 영국 BAE 시스템즈 전문가들. 모두 유럽 방산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KF-21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브리핑실로 이동했습니다.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이 담긴 기술입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개발 기간 10년. 투입 인력 연인원 30만 명. 국산화율 65%. 프랑스 평가단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산화율 65%라니 믿기 어렵군요. 부사장이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AESA 레이더 자체 개발 성공. 1000개 이상의 송수신 모듈을 우리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독일 기술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미국, 프랑스만 가능한 기술인데 이제 한국도 가능합니다. 부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반사면적 데이터였어요.
우리 KF-21의 RCS는 미국 신형 전투기 대비 40% 낮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40%. 이건 놀라운 수치였어요.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검증된 데이터입니까? 물론입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는 KF-21. 검은색과 회색이 섞인 도색이었습니다. 날렵한 외형이 햇빛에 반사됐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실물은 훨씬 더 위협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조종사가 기체에 올랐어요. 젊은 한국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부사장이 소개했습니다. 우리 최고의 시험 조종사입니다. 비행시간 3000시간 이상이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활주로를 채웠어요. KF-21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이륙 허가. 활주로 클리어. KF-21이 활주로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죠. 잠시 정적.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다음 순간 KF-21이 폭발적으로 가속했어요. 순식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200m, 300m, 400m. 그리고 떠올랐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이륙이었습니다. 프랑스 평가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저추력대 중량비는 KF-21은 급상승했어요. 수직에 가까운 각도였습니다. 2000m, 3000m, 5000m. 순식간에 고도를 올렸죠. 저는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관제탑 스피커에서 조종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동 시연 시작합니다. KF-21이 급선회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동이었어요. 배럴 롤, 스플릿 S, 인멜만 턴. 모든 기동이 부드럽고 정확했습니다. 독일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저 기동성은 5세대 전투기 수준이야. 부사장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을 완전 자체 개발했습니다. 조종사 의도를 0.01초 만에 반영하죠. KF-21이 저공으로 내려왔어요. 활주로 상공 300m를 800km로 통과했습니다. 굉음이 땅을 흔들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레이더 추적 데이터가 떴어요. 지상 레이더가 KF-21을 추적하는 화면이었습니다. 신호가 약했어요. 일반 전투기보다 훨씬 작은 반응이었죠. 영국 전문가가 소리쳤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저 정도라고?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입니다. 기체 형상부터 표면 코팅까지 모두 국내 개발이에요. KF-21이 다시 고도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센서 융합 능력 시연이었어요.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조종사는 주변 100km 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레이더, 적외선, 전자전 센서가 통합돼서요. 화면에 조종석 디스플레이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정보가 하나의 화면에 통합돼 있었어요. 적기 위치, 지형 정보, 위협 평가까지. 조종사가 고개만 돌리면 모든 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평가단장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F-35 수준이잖아. 맞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목표로 했고 달성했습니다. 30분간의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고속 기동, 저속 기동, 무장 투하 시뮬레이션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KF-21이 착륙했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었죠.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고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흥건했지만 미소가 가득했어요. 부사장이 우리를 조종사에게 안내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조종사 관점에서 이 기체는 어떻습니까? 조종사가 헬멧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타본 전투기 중 최고입니다. 조종이 직관적이고 반응이 빠르고 뭐 하나 불편한 게 없습니다. 미국 전투기와 비교하면요. F-16보다 훨씬 낫습니다. F-35와는 비슷하거나 일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영국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과장 아닙니까? 조종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공군 장교입니다.
제 생명을 걸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브리핑실로 돌아왔습니다. 부사장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현재 동남아 3개국, 유럽 7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몇 있습니다. 화면에 국가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10개국이었어요. 프랑스 평가단장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는 겁니까? 부사장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를 팔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을 팔죠. 무슨 뜻입니까? 기술 이전, 현지 생산, 독자 개조 권한. 모두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을 종속시키지 않아요. 독일 기술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사업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함께 성장. 그게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시연회가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국 평가단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프랑스 평가단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일 줄 몰랐어요. 영국 전문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일본도 따라오기 힘든 기술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부사장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죠. 그 동력은 뭡니까? 먼저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입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해내거나 실패하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생존의 철학, 자립의 철학, 공존의 철학. 전쟁을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곳을 KF-21이 날고 있었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미래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세계가 줄을 서는지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았어요. 자유를 팔았습니다.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죠. 함께 나눴습니다. 고객을 종속시키지 않았어요.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그게 한국이 선택받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일본 도발 패턴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어요. 뭔가 빠진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KF-21 수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일본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거든요. 독도, 대마도, 해상자위대 팔자 항저까지. 이건 단순한 경제 경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동북아 주요 사건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가장 큰 사건.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승인.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이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을 승인한다. 이는 미국이 자국 외 국가의 핵잠 기술을 승인한 최초 사례다. 이거였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본 도발의 진짜 이유를 찾은 거였어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핵잠수함 요청 기록을 찾았어요. 첫 번째 요청, 1978년. 일본 방위청이 미 국방부에 핵잠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답변 거부. 두 번째 요청, 1995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핵추진 기술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답변 거부. 저는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2008년 거부. 2015년 거부. 2019년 거부. 2022년 거부. 45년 동안 일본은 7번 요청했어요. 모두 거절당했죠. 그런데 한국은 첫 요청에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왜 한국만 승인받았는지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핵잠 기술 이전 타당성 평가 문서를 찾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기술 자립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체 원전 설계, 건설,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UAE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핵 안전 관리 체계가 완벽하게 검증됐다. 다음 페이지.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은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하며 세계 6위권 잠수함 보유국이다. 세 번째 페이지. 한국의 수중음향 데이터베이스는 250만 건으로 일본의 3배 수준이다. 정보 정확도 95%로 동부가 최고다. 핵잠 운용 시 수집되는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검증됐다.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기술력, 신뢰도, 전략적 가치 모든 면에서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저는 비교를 위해 일본 평가 문서도 찾았습니다. 일본 핵잠 요청 검토 보고서. 내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의 원자력 기술은 높은 수준이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관리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 원전 재가동도 여론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일본의 잠수함 기술은 우수하나 핵심 부품은 미국 의존도가 높다. 독자 개발 능력이 제한적이다. 일본은 2015년, 2018년 군사 기밀 유출 사고가 있었다. 핵잠 관련 민감 기술 이전 시 보안 리스크가 존재한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일본의 핵잠 기술 이전은 부적절하다.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한국 모든 기준 초과 달성. 일본 여러 기준 미달 및 리스크 존재. 이제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핵잠 승인을 받은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45년 동안 거부당한 것을. 그리고 KF-21 수출까지 성사되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일본 담당 분석관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라, 작년 10월 한국 핵잠 승인 때 일본 반응 기록 있어? 잠깐만. 찾아볼게. 5분 후 사라가 다시 전화했어요. 있어. CIA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 내부 회의록이야.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보낼게.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긴급 안보회의 한국 핵잠 승인 대응. 한국 승인 발표 3일 후였어요. 일본 방위성 장관 주재 긴급회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발언은 장관이었어요.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동해 주도권을 완전히 잃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위기입니다. 해상 막료장의 보고가 이어졌죠. 한국의 핵잠 개발이 완료되면 작전 반경이 서태평양 전역으로 확장됩니다. 우리 영해까지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본부장의 평가도 언급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중음향 기술에서 우리를 앞섰습니다. 핵잠까지 보유하면 수중작전에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장비국장의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핵잠 기술을 45년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한국은 한 번에 승인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에 장관의 결론. 한국을 막아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일본의 독도 발언, 대마도 방위선, 해상자위대 도발. 모두 핵잠 승인 이후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절망하고 있었어요. 핵잠이 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 잠수함은 2주마다 수면으로 올라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해요. 그 순간 탐지당하죠. 하지만 핵잠은 다릅니다. 연료 보급 없이 수개월간 수중에 머물 수 있어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작전 반경도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해 전역을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일본 주변 해역도 감시할 수 있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악몽이었을 겁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찾았어요. 해군 전략연구소 보고서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 핵심 내용을 읽었습니다. 핵잠 한 척은 일반 잠수함 5척의 전력에 해당한다. 은밀성, 지속성, 작전 반경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동북아에서 핵잠을 보유한 국가는 해양 통제력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한다. 저는 계산해봤어요.
한국이 핵잠 3척만 보유해도 일본 잠수함 전력 20척과 맞먹는 겁니다. 일본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였어요. 저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도발의 진짜 이유 핵잠수함. 핵심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KF-21 때문만 도발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핵잠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승인을 받은 순간 일본은 알았던 겁니다. 이제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이었어요. 저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도발의 진짜 원인을 찾았습니다. 모든 게 핵잠 승인 이후입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핵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북아 해양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면 동해는 물론 서태평양까지 작전 반경이 확장됩니다. 일본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일본도 개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소 15년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 앞서가죠. 그리고 미국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계속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미국이 자국 외에 최초로 핵잠 기술을 승인한 나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뭡니까?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45년 동안 요청해도 거부당했지만 한국은 첫 요청에 승인받았죠. 국방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필사적으로 도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잠 승인은 일본에게 최종 패배 선고와 같았습니다. KF-21 수출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일본의 도발, 독도와 대마도 발언, 방위 예산 증액. 전부 핵잠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해양 강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핵잠이라는 최종 무기를 손에 넣은 거였죠. 일본이 절망하는 이유를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게임이 끝났던 겁니다.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데이터, 일본의 도발 패턴, 중동 국가의 개입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의 동북아 전략 평가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 효율성. 첫 번째 지표 F-35 정비 속도. 한국 평균 19일, 일본 평균 47일. 2배 이상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 정보 정확도. 한국 동해 감시망 95%, 일본 해양 정보 62%. 한국이 압도적이었어요. 세 번째 지표 기지 운영 효율성. 저는 미 의회에 제출된 비밀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주일미군 기지 핵심성 평가.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일본 내 미군 기지의 전략적 핵심성이 목표 대비 35% 미달. 노후화된 시설, 느린 의사결정, 제한적 작전 자율성이 주요 원인.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5% 미달. 이건 심각한 수치였어요. 반면 한국은 어땠을까요? 주한미군 기지평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내 미군 기지는 목표 대비 112% 달성. 신속한 정비 지원, 효율적 협력 체계, 높은 작전 자율성. 저는 두 보고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70년 동안 미국은 일본을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진짜 중심축은 한국이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재평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핵심 논지는 명확했습니다. 70년간 미국은 착각하고 있었다. 진짜 파트너는 한국이었다. 일주일 후 NSC 회의실에 섰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정비 속도 비교가 나타났어요. F-35 정비 속도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국방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화면.
정보 정확도에서 한국은 95%, 일본은 62%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확인된 수치입니까? 네. 우리 태평양 사령부가 직접 검증했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미 의회 보고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지 핵심성이 35% 미달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군요. 맞습니다. 반면 한국 기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의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간 거죠.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수준, 정보 수집 능력, 군사 협력 효율성. 모든 지표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대체한 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미국의 전략 자체를 바꿨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한국이 없으면 동북아 전략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보, 정비, 작전 지원 모든 면에서 한국이 핵심입니다.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 문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네.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0년 전략을 바꾸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충격받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략 문서 수정안을 작성하십시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2주 후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수정안을 보고했습니다. 동북아 전략의 실질 중심축을 대한민국으로 재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근거는 충분합니까? 리처드 스톤 분석관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 우위를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자료를 넘겨봤어요. 일본은 뭐라고 하던가?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통보하면 어떻게 될까?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현실이 바뀌었으니까요. 대통령이 펜을 들었습니다. 승인합니다. 동북아 전략 중심축을 한국으로 변경하시오.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국무부는 도쿄 주재 대사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로운 전략 문서를 일본 정부에 공유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일본의 반응이 왔어요. 외무성 사무차관 긴급 회견. 미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70년 동맹을 무시하는 처사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본도 알고 있었어요. 현실이 바뀌었다는 걸. 저는 중국의 반응도 주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미국의 동북아 전략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조용한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한국이 중심축이 되는 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나은 선택으로 본 것 같았어요. 워싱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방부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역사를 바꿨어.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한국이 바꿨죠. 70년 전략을 뒤집다니. 믿기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처럼 한국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70년 전략까지 바꿔놓았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동북아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방부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전략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주제로요? 동북아 질서 재편입니다. 자네가 가장 적임자죠. 워싱턴 전략연구소. 국방부, 국무부, 의회 보좌관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연구소 대강당에 섰습니다. 좌석 200석이 가득 찼어요. 국방차관, CIA 부국장,
상원 외교위원 보좌관들. 모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3개월간 저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 70년간 우리는 일본을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정보 정확도 한국 95%, 일본 62%. F-35 정비 속도 한국 19일, 일본 47일. 기지 운영 효율 한국 112%, 일본 65%. 모든 지표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청중이 쑥덕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기술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 외 최초입니다. 일본은 45년간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죠. 다음 슬라이드. KF-21 전투기 수출 계약 25개국, 누적 100조 원. 일본 방산 수출은 지난 10년간 0건입니다. 한 의원 보좌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을 버리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핵심 파트너는 한국이 돼야 합니다. 국방차관이 물었습니다. 근거가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최근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달 센카쿠 위기 때 미 태평양 사령부는 한국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일본도 비공식적으로 한국 데이터를 요청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에서 아무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CIA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정보 우위일 뿐입니다. 군사력은 다르죠. 저는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한국 해군 구축함 업그레이드 주기는 3.5년입니다. 일본은 7년이죠. 한국 잠수함 기술은 세계 6위권이고 핵잠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기술 자립도에서도 한국이 앞섭니다. 일본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65% 이상을 자체 생산합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중국 반응은? 한국이 중심축이 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예측 가능한 상대로 봅니다. 일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70년 동맹을 어떻게 하란 겁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동맹은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겁니다. 한국이 1순위, 일본이 2순위가 돼야 합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데이터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대사관에서 항해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편향된 분석이다. 70년 동맹을 훼손하는 행위다.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파리 에어쇼 미국 대표단 일원이었어요. 르브르제 공항에 내려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대한 한국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항공우주의 중심. 전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국관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중앙에 KF-21 실물이 전시돼 있었어요. 검은색 도색이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대표, 폴란드 국방차관, 싱가포르 구매단. 모두 한국 부스 앞에 줄 서 있었죠. 저는 미국관으로 갔습니다. F-35가 전시돼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스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한국관만 가네요. 프랑스 다소 부스도 비슷했습니다. 라팔 전투기 앞이 한산했어요. 저는 다시 한국관으로 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KF-21은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지 생산도 지원하죠. 우리는 파트너를 만듭니다. 한 바이어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F-35의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능은 동급이죠.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구석에서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5명 정도였어요. 그들은 한국관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죠. 한 일본 관계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시험 비행이 있었습니다. KF-21이 파리 상공을 날았어요. 급상승, 급선회, 배럴롤.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착륙 후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각국 언론이 몰려들었죠. 이 전투기는 F-35와 비교해 어떻습니까? 동급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낫죠.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졌습니까? 10년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마지막 날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에어쇼 조직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어요. 올해의 혁신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수상자는 대한민국 KF-21 보라매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한국 대표단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한국 국기가 스크린에 떴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대 에어쇼에서 주인공은 한국이었어요. 일본은 관객이었고 한국은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1960년대 폐허에 한국을 봤던 어머니. 한국은 언젠가 세계를 일으킬 나라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세계를 일으켰습니다. 파리 에어쇼를 장악했고, 워싱턴의 전략을 바꿨고, 동북아의 중심이 됐죠.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이제는 세계가 선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45년간 받지 못한 핵잠 승인. 한국은 첫 요청에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에어쇼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70년 전략을 바꿔놓았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알고 있습니까?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북아 질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의 중심이 된 나라. 그게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